자, 그리고 오늘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본료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여기에 좀 가늠자가 될 수 있는가 한 부분인데, 재판부가 오늘 그 계엄 선포 자체는 별도 재판 중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인용하기도 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이제 이 사건 재판의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사건 역시도 선고를 하기 전에 결국 내란 사건에 대해서 그 판단을 봐야, 전제가 되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을 해봐야 이 사건 공수처의 그 영장 집행에 적법한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선고 기일을 늦춰야 된다고. 네네. 하지만 그때도 재판부에서는 이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선고 기일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선고까지 이르렀고요. 여기 이제 오늘 재판에서도 사실 선고 이전에 과연 이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내란죄와 관련된 유무죄 정도의 혹은 그에 근접한 판단을 할 것인가 관심이 그렇지 않을 컸죠. 것인가 네.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면으로 이 성격을 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실제로도 그런 내용으로 판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선고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 계엄 선포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제 근거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계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걸 시점이 조금 보인 내용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이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통시가 더더욱 필요했다. 심의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더욱 컸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적법성에 대한 언급을 조금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서는 예컨대 야당의 그런 독재 문제라든가 혹은 그 밖에 외부 사정들을 다 언급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조금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긴급한 그런 사정들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통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그런 긴급성 역시도 인정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조금 표현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은 물론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이 내란 재판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계엄의 성격을 내란에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오늘 먼저 조금 엿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선고에 대해서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에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례가 된다면 이런 이유였는데 지금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을 전망이죠. 이 2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심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의하면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는 이제 그 심리하고 재판까지 그 시간을 3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준수한다라고 한다면 1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변수라고 꼽을 만한 부분은 이제 이런 내란 재판부법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판부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재판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특별재판부가 그런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런 위헌 법률 제청 신청에 의해서도 이 재판이 정지가 되는 일은 상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이 됐죠.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과잉중계다라면서 지금 반대 의견을 냈고 법원은 일단 허가를 했거든요. 이 허가를 해준 이유는 뭐라고 재판부가 밝힌 건가요? 일단 결국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은 생중계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 특히나 이제 이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국민들 역시도 그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물리적인 그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지, 또 당시 현장 외부에서는 뭐 지지자와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던 기억들 다들 하실 겁니다. 네네.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지금 이 공무집행 방해 외면적인 피해자는 당시에 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의 그런 직원들 혹은 경찰 인력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역시도 일종의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높게 평가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유 역시도 이 재판을 생중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피고인 윤석열 신분으로 재판이 여러 건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향후에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재판들을 남겨놓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예. 가장 먼저 이 다음에 선고가 나올 것은 결국 12월 4일 비상계엄에 대한 이 내란죄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선고는 2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네. 사항이고요. 그밖에 이제 평양 무인기 사건이나 이종석 호주 도피와 관련한 그런 사건 역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밖에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혐의 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1심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 아까 그 재판부는 다르지만 일부 어떻게 뭐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뭐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재판들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간접적으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재판들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양형을 따질 때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양형에 있어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른 재판부에서도 참고를 할 만한 양형에 내용이라고.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도 일단 주장을 했던 것, 뭐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인데 결국 이 사안의 중대성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런 의무를 저버렸다.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다른 재판들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역할 혹은 책임감을 강조를 한다면 결국 다른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렇다면 오늘 이제 첫 선고의 재판이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도 결국 선고를 할 때 그 형을 얼마만큼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특검과 오늘 1심 재판부를 봤을 때 그 특검과 재판부에서 각각 설정한 이 양형 기준 상한선 자체가 좀 높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좀 낮았다고 할 수 있나요? 일단 특검에서는 스스로 밝힌 것처럼 네. 이제 양형 기준에 비해서는 훨씬 그것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높게 규정을 했다라고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중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1년에서 4년 정도의 이제 구간을 설정해 놨는데 특검에서는 5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특검에서 설정한 그 상한 자체는 매우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발표한 그런 언급한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다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한이 높다 낮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이 5년 선고라는 것은 조금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이제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계속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가장 중요한 이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대통령이 이런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걸 상회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심한 그런 범죄는 조금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최대한 상한에 맞춰서 구형을 하는 것도, 선고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좀 고려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